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터닝포인트에서 출판한 DSLR과 미러리스 사진 촬영 교과서를 기반으로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메라 촬영 모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동, 두 번째는 반자동, 세 번째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책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자동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 부분은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오토, 그러니까 이건 카메라 제조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오토라고 할 수도 있고 인텔리전트 오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카메라 제조사에서 장면별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카메라에 넣어놓고 그 장면이 예상되는 장면이 나오면은 카메라가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완전 오토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카메라에 다 맡겨놓고 해야 되고, 사용자가 조금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자동 모드가 있는데, 그 이제 P 모드라고 하죠. 일단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자동 모드부터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자동 모드는 첫 번째로 조리기 우선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일 많이 쓰는 반자동 모드가 조리기 우선 모드죠. 왜 이걸 많이 쓰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다용도로 활용하기가 다 좋아요. 이런 사진 저런 사진, 풍경, 인물, 접사 이런 사진들 있죠. 모든 사진에 좀 적용하기 쉬운 그런 모드인데, 그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심도라 그러죠. 초점이 맞는 영역이라 그래서 심도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점을 맞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 정도만 초점을 맞게 할 거냐, 참 이것을 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리기 우선 모드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조리기의 우선 모드란 조리기 값을 촬영자가 지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 값을 조정하게 돼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 값을 조정한다. 자, 이게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으로 조정해 주니까 반자동으로 쓰기는 편한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한도 끝도 없이 내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진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고, 그리고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게 되는데,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데서 실패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열고 나서 탕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조리기 우선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약간 흔들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ISO 감도까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조리기 2.8에 160분의 1초 ISO 감도 500이죠. 사실 이제 요거는 지금 이야기할 그 메타 정보는 아니죠. 사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뒤에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SO 감도 500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이게 만약에 ISO 감도 150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지금보다 느리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60, 116mm 초점 구간에서 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ISO 감도 50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조리기 우선 모드로 일단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FD의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낮으면 아웃포커스 효과가 잘 되고요. 배경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숫자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좀 선명한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이게 조리기 얼마 줘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아웃포커스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FD에 붙은 숫자를 낮게, 그리고 전체가 선명한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FD에 붙은 숫자가 높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풍경 사진은 참고로 이제 처음에는 한 요 정도, 한 8.0에서부터 만드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웃포커스 효과를 줄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3.5로 이렇게 뒀는데 문제가 생겼죠. 5분의 1초인데 5분의 1초는 솔직히 말해서 손으로 들고 찍으면 이거 무조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고 찍었는데 사진이 흔들렸으면 이 앞에 숫자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ISO 값을 이용해서 얘를 조금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저는 800 정도, 100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이 앞에 숫자가 50분위까지 올라갔죠. 얘도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손으로 들고 안 흔들리려면은 최소 이 정도는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손으로 들고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카메라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출 보정 기능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중국기 이상 같은 경우는 옆에 다이얼이 하나 더 있고요. 이것처럼 보급기 같은 경우는 버튼에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출 보정이라는 게 뜨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설정한 값보다 사진을 밝게 만들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설정한 값보다 반자동 모드에서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렇게만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반자동 모드로 어떤 환경에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출 보정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란 셔터 스피드 값을 촬영자가 직접 지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기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노출을 맞춰주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느린 셔터 스피드 값을 활용하는 사진들이 있죠. 패닝샷, 지금 요거 같이 이렇게 느린 셔터 스피드 값을 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거, 줌밍샷, 이런 사진에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가 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노출에 쓸 수도 있고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좀 순간적인 장면을 캐치하는 때, 그때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리기 우선 모드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빛이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너무 떨어져서 반자동 모드로 촬영할 때 블러,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흔들리든지 피사체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셔터 스피드가 감당이 안 돼서 좀 잔상이 남는, 그 부분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딱 움직이는 피사체를 두고 딱 찍을 때는, 그때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핸드 블러 그리고 모션 블러, 이거 두 개 다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아이소 검도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또 이제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를 촬영자가 다 직접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진을 처음 배우실 때는 그냥 반자동 모드를 그냥 빼버리고 수동 모드로 그냥 바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게, 수동 모드를 하시게 되면 일단 조리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이해가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념을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수동 모드만 할 줄 알면 반자동 모드는 자동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자동 모드만이, 그러니까 조리기 우선 모드죠. 그걸로만 계속 찍게 되면은 결국 수동 모드 또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수동 모드는 로 일단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 모드로 좀 편리한 방향으로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 모드는 그럼 선생님 언제 씁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요. 수동 모드는 일단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수동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수동 모드가 더 편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찍는 사진 자체가 조명을 써서 찍는 사진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동 모드가 더 낫거든요. 조명을 쓸 때는 아무래도 반자동 모드는 수동 모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ND 필터를 써가지고 촬영할 때도 단순히 그냥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진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죠. 이거랑 이 셔터 스피드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도, 내가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잔잔한 평온한 파도로 이렇게 만들 거면 셔터 스피드 5초, 10초, 20초, 뭐 30초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이 사진처럼 좀 힘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 파도를 연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느린 셔터 스피드로. 그러면 보통 한 10분의 1초, 20분의 1초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맞춰야 되죠. 앞에 ND 필터 꽂았죠. 그 다음에 심도, 내가 어디까지 초점거리를 맞출 거냐, 이거의 심도까지 잡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모드는 이러나 저러나 자주 쓰진 않더라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결론은 그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수동 모드가 손에 더 익어서 더 편하게 느껴져서 수동 모드를 쓰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자동 모드가 더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수동 모드가 더 세밀하게 노출값을 조정할 수 있고, 세밀하게 심도를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쓰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자동 모드가 오히려 자신한테 더 맞아서 그걸 가지고 더 찍으니까 수동 모드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더라.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반자동 모드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고, 그냥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싱글 모드인데, 싱글 모드는 셔터를 딱 누르면은 찰칵 그러면서 한 장만 찍혀요. 요거 보고 이제 싱글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정적인 장면을 찍을 때 싱글 모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목 사진, 풍경,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꽃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속 연속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요즘에는 많이 안 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요걸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카메라 안에 그 버퍼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속 촬영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길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당시는 이제 이것도 작을 뿐더러 메모리 카드의 성능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 촬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짧았어요. 이 시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고속 연속으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2초 안에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버리고 더 이상 사진 촬영이 진행이 안 되고 싱글샷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속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느리게 촬영을 하면서 길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전거가 이렇게 다리 위를 지나간다. 그런데 그 장면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고속 연속으로 찍어버리게 되면 2초 안에 끝나버릴 것을 저속 연속으로 찍게 되면 한 10초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찍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저속 연속 촬영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나 저속 연속 촬영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 연속 촬영인데요.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속 촬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라든지 인물사진, 그 인물사진 중에서도 그 인공광이 아니라 자연광에서 찍는 사진 있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사진에서는 이 고속 연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인물사진 찍을 때 고속 연속 촬영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일 이상적인 표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촬영하게 되면.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찍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속 촬영, 고속 연속 촬영을 찍으면서 제일 이상적인 포즈, 표정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인물 사진 찍을 때는 고속 연속으로 찍으면은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인 줄 알았고, 실제로 제 영상에 그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각했던 분이죠. 어느 날 그 상당히 유명한 사진작가분인데 그분이 영화 그 포스터 촬영을 하는데 야외에서 연속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게 왜 저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거를 내가 순간적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딱 낚아채서 찍는 게 아니라 요 프레임을 미리 잡아놔요. 구도를 잡아놓고 기차가 오길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쯤에 왔을 때 고속 연속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셔터를 누르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이 기차 위치가 제일 이상적인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거를 셀렉터해서 쓰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모드와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